안녕하십니까, 박정호입니다. 자, 오늘은 저희가 새롭게 크로마키 한번 또 도전을 해봤습니다. 저희 박정호TV가 내용도 열심히 준비를 하지만 우리 그 기획자님께서는 미니 다큐멘터리 형태도 해보고, 그 다음에 이렇게 크로마키 형태도 해보고, 그 다음에 또 강연 형태도 해보고, 다양한 거 한번 시도해보고 있습니다. 좀 열심히 해보려는 의도니까 좋게 봐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자, 오늘은 첫 번째 크로마키 시도에 적합한 주제, 바로 전 세계 지정학적인 변화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사실 코로나19 아직까지 언제 끝날지 모르는 중요한 화두이긴 합니다. 자, 그런데 기업 현장에서는요, 코로나와 관련된 이슈도 이제 약간 과거게 됐습니다. 자, 무슨 얘기냐 하면요, 저한테 이렇게 여쭤보실 수도 있을 거예요. 교수님, 지금 델타 바이러스, 이제 감마 바이러스, 뭐 이런 새로운 변이 바이러스에 대한 이슈도 계속돼 가고 있는데 무슨 코로나19가 이제 지나간 이슈라뇨? 예, 어떤 의미로 그런 표현을 해드렸냐 하면요, 작년과 달리 올해는 코로나에 대한 이 이슈에 대해서 많은 기업들이 대응력을 갖췄습니다. 그리고 많은 저희 같은 개별 경제 주체들도 여기에 내성이 많이 생겼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델타 바이러스가 오래 지속된다든가 아니면 치명률이 높은 감마라든가 이런 새로운 게 창궐 한다 하더라도 작년처럼 일순간에 모든 주가 지수가 바닥으로 떨어지고 경제가 셧다운되는 일은 그렇게 많이 일어날 것 같지 않습니다. 기업들은요, 이제 코로나라는 상황을 상수로 놓고 계속해서 돈을 벌거나 기업 활동을 전개할 수 있는 방법들을 상당히 많이 모색을 해놓은 상태인 것이죠. 자, 그런데 이런 과정에서 오히려 지금 현재 기업의 많은 의사결정 권한을 가진 사람들이 가장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 분야는 다름 아닌 미중 간의 무역 갈등, 미중 간의 경제 갈등이 조금 더 본격화되기 시작했고, 그리고 미중 간의 갈등이라는 것은 이제 시작한 것이고, 이게 코로나와 달리 10년을 갈지 20년을 갈지 30년 가까이 진행될지를 그 누구도 예측하기가 어렵다라는 겁니다. 즉 코로나와 같이 어느 정도 내후년 그 다음 해 정도 일단락될 그런 이슈가 아니라 이건 이제 큰 서막이 열린 이슈라고 보고 있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미중 간의 무역 갈등도 이미 익히 다 알고 있는데 이것은 또 뭔 새로운 변곡점이 있기에 이렇게 새로운 이슈가 되고 있습니까? 라고 여쭤보실 수 있는데요. 예, 새로운 변화가 있습니다. 바로 그게 뭐냐면 지금 미국이 중국이라는 나라를 견제하기 위해서 본격적으로 전개하고 있는 내용이 있는데요. 바로 오늘의 주제인 중국 봉쇄 전략이 시작됐다라는 점입니다. 자, 지금 뒤에 화면 아마 잘 보이실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뒤에 화면에서 보이시는 이 지도의 이 선들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혹시 아시겠습니까? 바로 중국이 몇 해 전부터 지속적으로 추진해왔던 1대1로 전략이라는 것입니다. 보시면 선이 세 가지 갈래로 나눠져 있는데요. 맨 위에 선이 표시해 놓은 것처럼 유라시아 노선, 그리고 가운데가 있는 게 중앙아시아 노선, 그리고 맨 밑에 있는 게 해상 노선이라는 것입니다. 즉 중국이란 나라가 중동이나 아프리카나 유럽으로 계속 물적, 인적 교류 협력을 할 수 있는 새로운 교역망을 이렇게 구축하겠다라는 시도들이고요. 그리고 이러한 1대1로 사업을 하기 위한 그 자금원을 중국이 상당 부분 부담하면서, 물론 여기에 참여하고 있는 국가들도 함께 어느 정도 부담을 하긴 합니다만 중국이 하자고 한 제안이기 때문에 당연히 중국이 자금의 절대적인 비중을 부담하겠다라고 하면서 추진하고 있는 게 바로 이 1대1로 전략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서 첫 번째 의구심이 드는 게 바로 뭐겠습니까? 아니, 중국이라는 나라는 자국 나라 내부에 고속도로나 철도나 항만이나 공항을 건설하는 사업도 아니고 저 2억 만리의 외국에 무슨 이유로 이렇게 자신들이 돈을 써가면서 이런 SOC 인프라를 구축하는 것이냐, 이게 궁금해 하실 수도 있을 텐데요. 자, 중국이 이렇게 외부에 대규모 새로운 물류망을 구축하려고 하는 가장 큰 이유는 언젠가 미국이 자신들이 중동이나 유럽이나 아프리카로 나갈 수 있는 경로를 미국이 막을 가능성이 있다라는 큰 우려 때문입니다. 자, 그 우려를 쉽게 확인할 수 있는 지도를 지금 제가 보여드린 이 지도에서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지금 보시면 이 지도에는 크라우나라는 표시와 그 다음에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 그리고 말라카 해협이 지도 밑에 부분에 보이도록 나와져 있는 지도 하나를 가져왔습니다. 자, 이 말라카 해협이 어떤 의미인지를 좀 설명드리려고 하는데요. 자, 지금 화면에서 보이는 것처럼 남중국해라는 해협, 아마 요즘 뉴스 지면상에서 가장 뜨거운 감자이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관심을 보이고 있으실 텐데요. 저 남중국해는 중국이 오래전부터 저 남중국해는 자신들의 영해다라고 주장하고 있는 해역입니다. 그런데 이 남중국해에서 지금 버젓이 미국이 자신들의 항공모함을 비롯해서 여러
군사훈련을 전개하고 있는 상황이죠. 중국의 입장에서는 이것은 자신들의 영해 안에서 남의 나라가 군사훈련을 하고 있는 것과 같은 상황입니다. 자, 그런데 만약에요, 중국과 미국 간의 관계가 훨씬 더 냉랭하게 돼서 아주 심할 경우 중국의 해로와 여러 교역로를 미국이 단절시킬 경우에는 지금 화면에서 보이는 것처럼 광저우라든가 상해, 북경 등 이런 중국의 일성지에 해당되는 여러 경제도시에서 생산된 물건들이 말씀드렸던 남중국해를 지나서 말라카 해협의 작은 협곡 있죠? 저기를 지나야지만 인도양으로 나가서 인도, 중동, 아프리카, 유럽으로 나갈 수 있는 교두보가 생기는 것인데, 자, 오래전부터 말라카 해협에 주로 거주하고 있는 싱가포르라든가 인도네시아의 많은 영향력은 이미 미국의 영향권 아래 놓였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자, 그렇다면 남중국해와 말라카 해협을 거쳐서 중동과 아프리카와 유럽으로 가려는 그 노선을 막았을 때 정말 중국 입장에서는 낭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바로 그런 이유로 인해서요, 아까 처음에 보여드렸던 지도처럼 바로 중국에서 키르기스탄에서 우즈베키스탄, 이란, 터키를 거쳐서 독일, 베를린, 프랑스, 영국까지 나갈 수 있는 이런 중앙아시아 노선과 저 위에 북경에 가까운 만저우리에서 카자흐스탄, 모스코바, 폴란드, 바르샤바, 또 역시 독일, 베를린, 프랑스, 파리, 영국, 런던까지 나갈 수 있는 유라시아 노선이라는 것은 바로 이런 해로가 막혔을 때 중국이 차선책으로 선택할 수 있는 대표적인 교역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래전부터 중국은 사실 탈레반에 많은 공을 들여왔었습니다. 아프가니스탄 전쟁을 통해서 미국 군과 EU의 평화유지군이 아프가니스탄에 상당히 오랜 기간 상주하고 있었는데요. 사실 탈레반과 중국은 오랫동안 밀월관계를 유지하면서 만약에 아프가니스탄 전쟁이 종식되어 미군과 UN 평화유지군이 철수할 경우 그때 치안과 국방의 공백 상황에 놓여져 있었을 때 그 치안과 국방의 공백 상태를 우리 중국에서 커버해 주겠다라는 미명 아래 탈레반과 상당히 동독한 관계를 유지해 왔던 것이 적지 않은 암묵적인 사실인데요. 자, 그런데 미국이 이렇게 중국을 견제해야 되는 중요한 상황에서 아주 급속도로 빠른 시간 안에 아프가니스탄과의 18년 전쟁을 끝내고 얼마 전에 모든 미군 분대가 정말 하루아침에 아무 외부의 홍보나 아니면 공지사항 없이 하룻밤 만에 모든 미군 부대가 아프가니스탄에서 동시에 철수했던 적이 있습니다. 지금 아프가니스탄에 남아있는 독일이라든가 기타 여러 UN 평화유지군들마저도 거의 모두 떠나가고 있는 상황인데요. 자, 이런 상황에서 최근 그런 미국이 아프가니스탄에서 빠지고서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새로운 전략으로 선택했던 것은 뭐냐 하면 다름 아닌 신장 위구르 문제를 국제사회에 이슈로 제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신장 위구르와 아프가니스탄, 중동은 무슨 관계 있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신장 위구르의 대표적인 종교는 당연히 이슬람입니다. 그런데 이 이슬람 종교를 주로 믿고 있는 신장 위구르인들에게 중국 정부가 탄압을 가하고 있고 그 과정에서 신장 위구르에 있는 여러 이슬람 종교 사원인 모스크에 여러 가지 모스크 사원을 철폐하거나 심지어 모스크 사원을 철폐하는 것으로 마무리되는 것이 아니라 그 모스크 사원의 일부를 공중 화장실로 바꾸거나 심지어 이슬람 문명권에서는 터부시 여기고 금지하고 있는 술을 파는 매점으로 바꾸는 것들을 미국의 CNN, 팍스 TV, CNBC를 통해서 전 세계의 유튜브로 보도를 한 적이 있습니다. 이것은 그야말로 많은 이슬람 문명권에게는 신성모독에 해당되는 행위입니다. 자신들의 든든한 우군이라고 생각했던 중국이 자신들의 형제들이 머무르고 있는 신장 위구르, 즉 이슬람인들에게 이렇게 큰 탄압을 가하고 심지어 모스크 사원에게 이렇게 모욕적인 행동을 하고 있다는 것을 미국의 여러 언론사를 통해서 보도된 내용을 유튜브로 봤던 아프가니스탄과 여러 중동 국가들은 여기에 공분하게 됐고요. 일부 극단적인 회교 원리주의 단체들 같은 경우 새로운 종교 전쟁을 중국과 시작해야 될 때다라고 주장하게 만들었습니다. 이 이슬람의 종교 전쟁을 우리가 지하드라고 부르죠. 이 지하드라는 종교 전쟁을 이제 시작해야 될 시점이다라고 언급하는 대상자 중에 한 사람은 또한 탈레반입니다. 탈레반은 이제 자신들의 주 적이라 할 수 있는 미군이 철수하고 나서 적군으로 삼을 수 있는 대상자가 사라졌습니다. 그런데 많은 이런 게릴라 단체 아니면 반정부 단체 이런 단체들 같은 경우 자신들의 분명한 목표의식이 사라졌을 경우에는 그 조직이 와해되거나 분열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최근 탈레반도 분열의 조짐이 보이기도 했었는데요. 탈레반의 수장들은 이런 탈레반 조직이 분열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새로운 구심점을 찾아야 됐는데 아니면 새로운 목표를 찾아야
맞아야 되는데 바로 중국의 신장 위구르의 탄압을 주목하고 이제 중국이 자신들의 새로운 주적으로 삼으려는 시도들이 많이 전개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때문에 중국 정부는요, 최근 아프가니스탄에 상주하고 있는 중국의 많은 기업들과 많은 중국인들에게 가장 빨리 아프가니스탄에서 벗어날 것을 권고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자, 그럼 아프가니스탄에서 중국이 이렇게 빠져나가야 될 정도로 관계가 냉랭한 상황으로 바뀌었는데 방금 보여드렸던 이 지도에서처럼 중앙아시아 노선을 건설하려면 키르기스탄이나 우즈베키스탄이나 우리가 흔히 말하는 탄자 들어가는 나라들, 즉 이슬람 문명권의 공조와 협조가 무엇보다 중요한데 이들 나라들에게 적극적인 협조를 이끌어내기가 요원해졌게 될 수밖에 없겠죠. 바로 이 때문에 해로에 이어서 중앙아시아 노선마저도 막혀지는 것이 아니냐, 그리고 그러한 중동과 중국 간의 관계가 냉랭해지도록 미국에서 많이 유도한 것이 아니냐라는 내용들이 지금 속속 보도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런 관점에서 그러면 중국이 마지막으로 선택할 수 있는 차선의 노선은 맨 위에 있는 유라시아 노선이라고 할 수 있죠. 특히 유라시아 노선 같은 경우에는요, 상대적으로 중앙아시아 노선에 비해서 구축하기가 용이한 것이 사실입니다. 사실 우리가 철길을 통해서 중앙아시아 노선을 지나가기 위해서는요, 방금 제가 언급드렸던 키르기스탄이라든가 우즈베키스탄, 이란, 터키 등 이 많은 나라들마다 통관 절차를 다 거쳐야 되고 비자 절차를 거쳐야 되는 게 사실입니다. 따라서 교역을 하는 데 있어서는 중앙아시아 노선이라는 것은 많은 불필요한 행정 처리를 수반해야 될 번거로움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위에 있는 유라시아 노선 같은 경우에는요, 대부분의 구간을 러시아 한 나라만 경유하면 되기 때문에 불필요한 통관 절차라든가 비자 절차가 생략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따라서 중앙아시아 노선이 굳이 필요 없이 유라시아 노선만 잘 구축돼도 상당히 많은 교역의 원활함을 도모할 수가 있는데요. 자, 그런데 이 과정에서 러시아가 과연 아주 수월성 있게 유라시아 노선을 확보하게 도와주고 있느냐, 그리고 더 나아가서 중국이 이렇게 고립되는 것을 벗어날 수 있게끔 우호적으로 도와주고 있느냐라고 했을 때 이것은 사실 생각과는 달리 그렇지 않은 움직임들을 많이 목격할 수가 있습니다. 이번에 제가 보여드리는 지도는 우리가 많이 보신 지도죠. 바로 우리 동해안이 섞여져 있는 지도입니다. 사실 지금 전 세계적으로 가장 새로이 각광받고 있는 해안이 우리 동해입니다. 그 이유는요, 이상기후 현상 때문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요. 이 지금 동해안은 어떤 특성이 일단 있냐 하면요, 지금 화면에서 보이시는 것처럼요, 부산에서 원래 우리가 유럽이나 중동이나 아니면 아프리카 지역으로 수출을 하기 위해서는 좀 전부터 말씀드렸던 남중국해를 지나서 말라카 해협을 지나서 호르무즈 해협을 지나서 수에즈 운하를 통과하는 이 해로를 통해서 우리가 수출을 해야 됩니다. 이 수에즈 운하를 통과하는 이 해로는요, 22,000km 정도 거리를 지나가야 됩니다. 그런데 최근 이상기후 현상으로 인해서, 즉 지구온난화로 인해서 북극해로가 녹기 시작했고요. 이것 때문에 우리가 북극해를 통과할 수 있는 기간이 상당히 많이 넓어졌습니다. 특히 올 1월 초에는요, 러시아의 LNG선이 처음으로 1월 달에 세빙선의 도움 없이 자체적으로 북극해를 통과해서 운항을 했던 기록이 보도된 바가 있습니다. 즉 북극해는 이렇게 북극해로 자체를 활용할 수 있는 시간이 더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 다음에 많은 환경 관련한 전문가들의 중론이 2035년 정도 되면 북극해에 더 이상 얼음은 없을 것으로 보여진다라고 할 정도로, 여기서 얼음이 없어진다는 건 항해를 하는데 지장이 있을 만큼의 엄청난 빙하들은 없어질 가능성이 많다라는 의미겠죠. 자, 그런 정도로 북극해 해로를 상시 이용할 수 있을 정도로 곧 바뀌겠다라는 전망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반길 이유는 전혀 없죠. 지구가 그만큼 온난화된다는 것이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북극해로가 열렸을 때 이것을 가장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나라는 다름 아닌 러시아와 그리고 우리 한국입니다. 자, 러시아는 그럼 왜 이렇게 북극해로가 열리는 걸 좋아할까요? 자, 그 이유는 러시아의 역사는요, 오랫동안 얼지 않는 부동항을 얻기 위한 일련의 과정이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1800년대에 러시아가 강성했을 때 러시아는 부동항을 얻기 위해서 스웨덴과 전쟁을 했고요. 그 과정에서 상트페테르부르크라는 북유럽 근처에 있는 부동항을 가지고 있는 지금의 러시아를 대표하고 있는 상트페테르부르크가 스웨덴으로부터
뺏어온 영토입니다. 뿐만 아니라 지중해로 나갈 수 있는 영토 역시도 터키와의 전쟁을 통해서 획득했던 지역이고요. 그리고 최근 들어서 가장 마지막에 부동항을 확보할 수 있었던 거점이 바로 블라디보스토크입니다. 원래 이 블라디보스토크 지역은요, 예전에 청나라 시대에는 청나라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러시아가 청나라가 좀 위축되었을 때 이들 지역들을 청나라로부터 자신들의 영토로 복속시켰고요. 그것 때문에 지금 우리 동해안의 지도를 자세히 보시면 중국은 동해로 직접적으로 나가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오히려 중국은 동해로 나가기 위해서는 러시아하고 북한이 이렇게 국경을 접하고 있기 때문에 두 나라의 협조가 없이는 동해로 나갈 수 없는 상황인 것이죠. 자, 그래서 이렇게 동해로 나가기 위해서는 러시아의 도움이 필요하고, 방금 보여드렸던 유라시아 노선을 구축하기 위해서도 러시아와 우리가 협조가 필요한 게 중국의 입장인데요. 자, 그런데 여기서 아주 지극히 상식적인 거를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국경이 접하고 있는 나라가 사이가 좋다고 생각하세요? 나쁘다고 생각하세요? 통상적으로 당연히 국경이 접하고 있는 국가들은 사이가 나쁠 수밖에 없습니다. 국경에 대한 분쟁, 아니면 국경 지역을 이용하는 과정에서의 여러 가지 분쟁들이 많을 수밖에 없고요. 그것 때문에 인접 국가들 간에 사이가 좋은 경우라는 것은 좀처럼 찾아보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중국과 러시아, 우리가 국제사회에 대한 여러 보고 내용을 보면 마치 이 두 국가는 사이가 정말 좋은 것처럼 여겨지는데요. 실상 이 두 국가의 흐름을 보면 실제는 사이가 절대 좋지 않습니다. 그 사실을 제가 쉽게 확인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었는데요. 저는 해외 출장을 이렇게 많이 갈 때마다 그때 제가 해외에 가서 꼭 사오는 게 하나 있습니다. 바로 그 나라에서 작성한 세계 지도입니다. 아니 교수님, 굳이 우리나라에서 세계 지도 사시면 되는데 왜 현지 그 각 나라마다 돌아다니면서 세계 지도를 사세요? 자, 그 이유가 있는데요. 그 특정 국가가 그린 세계 지도가 그 모양이 다 다르기 때문입니다. 무슨 말씀이냐 하면요, 제가 러시아 출장을 가서 러시아에서 사온 세계 지도에서 그려진 러시아 땅의 모양하고요, 중국 출장을 갔다가 중국에서 사온 세계 지도 모양의 러시아 땅의 모양이 다릅니다. 러시아에서 만들어진 세계 지도에서 러시아 땅의 면적은 당연히 더 크게 그려져 있고요. 중국에서 작성된 세계 지도에선 중국의 땅이 훨씬 더 크게 그려져서 러시아 땅의 면적이 조금 더 작게 그려져 있는 게 통상적입니다. 심지어 중국 내부에서 사온 지도에서는요, 대만은 별도의 나라로 표시된 것이 아니라 중국의 한 지자체로 표시되어 있는 게 통상적이죠. 이 때문에 우리가 중국 출장을 갈 때 들고 가면 공항에서 공안에게 뺏기는 물건 중에 하나가 바로 세계 지도인데요. 중국 입장에서는 외국에서는 대만을 국가로 별도로 표시되어 있는 문서들, 아니면 지도들은 이거는 어찌 보면 불온 문서겠죠. 이래서 대만이 별도의 국가로 표시되어 있는 많은 지도들을 이렇게 뺏어가게 되어 있는데요. 자, 이처럼 많은 국가들은 영토를 가지고 싸우고 있고, 그런 흔적들을 이렇게 세계 지도로도 벌써 확인할 수가 있는데, 자, 아마 세계 지도를 펴보시면 잘 아시겠습니다만 러시아하고 중국은 광활한 면적을 이렇게 맞닿아 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렇게 국경을 깊이 접하고 있는 중국과 러시아 사이가 좋다라는 것은 사실 상식 밖의 일인 것이죠. 실제로 중국과 러시아의 국경을 완벽하게 합의한 연도가 옛날 청나라 때도 아니고요, 2005년입니다. 2005년 전까지는 저 시베리아 허허벌판, 고비 사막 인근의 벌판을 어디가 어디까지를 러시아 땅이고 어디가 어디까지를 중국 땅이라고 얘기할지가 참 모호한 지역이 많았었는데요. 두 국가가 2005년 즈음해서 바로 거기에 대해서 어느 정도의 합의에 조출했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처럼 중국과 러시아는 많은 갈등을 일단 공동의 적인 미국을 앞에 두고 뒤로 미룬 채 잠정적으로 이렇게 합의를 본 상태인데요. 그런데 최근 러시아의 한 가지 고민이 더해지게 됐습니다. 바로 블라디보스토크 인근 극동아시아 지역의 경제권이 자꾸 중국으로 넘어가고 있다는 부분 때문이었습니다. 자, 러시아의 GDP 말고요, GRDP, 즉 러시아 지방마다의 GDP를 GRDP라고 부르는데요. 여기서 R은 리지널이라고 불러서 그 지역의 GDP라는 의미입니다. 근데 러시아는 GRDP의 특수성이 있는데요. GRDP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냐면, 유럽에 가까운, 즉 모스크바 근처는 1인당 GRDP가 높은 동네이고요. 거기에서부터 블라디보스토크, 즉 동해안에 가까워지는, 즉 극동지역으로 가까워질 때마다 1인당 GRDP가
GDP가 점점 낮아지는 현상이 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러시아에서 가장 못 사는 동네 중에 하나가 이 극동지역 연안에 있는 러시아 지역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자, 그런데 이 극동지역은 어디에 가까우냐 하면 북경이나 상해에는 굉장히 가깝죠. 즉 러시아의 중앙에 위치하고 있는 모스크바에는 먼 거리지만 북경이나 상해라든가 이 동북 삼성에서는 가까운, 즉 경제가 발달된 지역에서는 가까운 위치에 놓여져 있습니다. 이 때문에 이 극동지역의 러시아 땅에서는요, 분명 러시아 땅임에도 불구하고 벌써 상권이 중국으로 넘어가서요, 러시아 땅임에도 불구하고 상거리를 할 때는 러시아 말이 아니라 중국어를 써야 되거나 아니면 중국인들이 상권을 벌써 장악해서 실질적인 경제력은 중국에 의존되는 형태로 움직일 수밖에 없는 형태로 바뀌어져 버린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당연히 러시아는 큰 우려를 할 수밖에 없죠. 원래 이 동네는 중국 땅이었던 부분이 상당 부분 많은데 자칫 이러다가 다시 중국에게 뺏기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들도 같이 섞여 있는 것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만약에 중국이 동해를 이용하는 그 권한마저도 열어준다면 이들 지역의 경제권이 더더욱 중국에 의존적인 것으로 바뀌어질 가능성이 많겠죠. 이 때문에 러시아는 절대 중국이 동해로 직접적으로 나가거나 동해를 활용해서 경제활동을 원활히 도모하고자 하는 것을 도와주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단순히 도와만 주지 않아서 방해만 하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최근 푸틴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요, 어떻게든 극동지역의 경제권을 다시 러시아 중심으로 가져와서 중국색을 빼기 위한 노력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그 과정의 하나가 바로 블라디보스토크가 아닌 새로운 극동지역의 항만 도시를 건설하는 프로젝트를 시행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금 화면에서 보이시는 것처럼 블라디보스토크 항구 바로 밑에 쪽에 있는 자루비노 항구라는 것을 대규모 개발하는 계획들을 러시아 정부는 수립을 해 놓은 상황인데요. 사실 블라디보스토크 항구는 그 항구 도시의 역사가 굉장히 오래됐습니다. 즉, 저 항구는 교역의 중심 항구가 아니라 어업을 바탕으로 했던 항구 도시였습니다. 원래 어업을 바탕으로 하는 항구 도시들의 특성이 있는데요. 지금 화면에서 보이시는 것처럼 블라디보스토크 항구처럼 이렇게 반도형으로 빼쭉 삐져나와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것은 왜 그러냐면요, 저렇게 돌출되어 있는 형태가 되었을 때 삼면이 바다로 구성되기 때문에 어업하기가 훨씬 어장을 많이 확보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어업을 하는 데는 저렇게 삼면이 바다인 것이 용이합니다. 그런데 저렇게 반도형으로 돌출되어 있는 곳에다가 우리가 항구를 건설할 경우 대형 유조선이라든가 컨테이너 선적이 저기에 들어가기에는 수심이 얕거나 불편함이 많은 경우가 많습니다. 뿐만 아니라요, 저런 항만 도시에 우리가 컨테이너를 내려놓으면 바로 그게 철도로 이어져서 다시 시베리아 횡단 철도라든가 중국 횡단 철도를 타고 여기저기로 그게 배송이 되어야 되는데 블라디보스토크가 저렇게 돌출되어 있다 보니까 철길을 구축하는 것도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많죠. 따라서 블라디보스토크는 세계적인 항만 도시로 발달하기에는 지리적인 위치가 그렇게 적합한 곳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 동해안에는 자루비노라고 하면서 블라디보스토크와는 정반대로 이렇게 움푹 들어간 만 형태로 조성되어 있는 도시가 하나 있는데요. 이 자루비노 항구는 바로 저렇게 움푹 들어가서 조성되어 있다 보니까 오히려 대규모 항만을 건설하기가 적합한 지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러시아는요, 자루비노 항구를 동북아에 북극해 해로를 개척하는 새로운 거점 도시로 삼고 이거를 대규모로 육성하기 위한 노력을 지금 수행하고 있는데요. 자, 그런데 이렇게 자루비노 항구를 개발하기 위한 대규모 계획을 실행하기 위한 자금이나 기술력, 그리고 실질적으로 개척이 됐을 때 거기에서 활동할 수 있는 여러 기업들이 필요한데요. 중국은 본인들이 그런 일을 자임하겠다라고 나서고 있지만 러시아는 절대 동의하지 않고 있죠. 또한 일본 역시도 이 자루비노 항구라든가 블라디보스토크라든가 이런 지역을 바탕으로 유라시아로 나아갈 수 있는, 유럽과 중동, 아프리카로 나아갈 수 있는 교두보를 만들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이 개발 계획에 참여하고 싶어 하지만 러시아 역시 일본을 그렇게 달가워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 러시아가 가장 선호하는 개발 계획의 파트너는 어딜까요? 북한은 개발할 수 있는 자금력과 기술력이 부재한 상태고요. 다름 아닌 한국입니다. 그래서 극동지역의 발전 계획의 주요한 파트너로 한국을 주목하고 있고요. 정례적으로 열리는 극동 관련한 포럼, 이 포럼에 한국 정부, 한국의 대통령을 정례적으로 초대해서 극동지역의 발전 계획의 중요한 파트너 역할과 발전 계획 수립에 초창기부터 많은 내용을 협의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러면 이것을 중국은 그냥 보고만 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몇 해 전부터 중국
중국에서는 아주 독특한 단어가 목격되기 시작했는데요. 자, 내륙 항만 도시를 개발하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웃기죠. 항만 도시라는 것은 원래 바닷가 근처에 있어야 되는데 내륙에 항만 도시를 개발한다는 게 무슨 소리냐? 그리고 내륙 항만 도시를 개발하겠다라는 그 도시를 훈춘으로 정했는데요. 이 훈춘은 지금 화면에서 보이시는 것처럼 동해안에 맞닿아 있는 도시가 아니라 두만강 하류 연안에 있는 도시입니다. 두만강 하류에 인접해 있는 이 훈춘을 내륙 항만 도시로 만든다는 것은 어떤 의미냐 하면 저 훈춘, 두만강에 접하고 있는 저 훈춘까지 컨테이너 선적이나 유조선이나 대규모 화물선들이 들어올 수 있게 하고요. 그래서 저 훈춘에서 두만강을 따라 내려가서 동해까지 나간 다음에 태평양이나 더 나아가서는 인도양까지 갈 수 있는 그런 항만 도시를 훈춘이라는 두만강 하부 도시에 만들겠다는 게 바로 중국의 계획입니다. 그런데 훈춘에 이렇게 내륙 항만 도시를 개발하기 위해선 역시 도움이 필요한 것이 러시아하고 북한이죠. 그런데 러시아하고 북한은요, 두만강 하류에 러시아와 북한을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철도 교량이 하나 건설이 되어 있는데요. 중국 정부는 만약에 훈춘을 내륙 항만 도시로 개발하는데 도움을 준다면 러시아하고 북한을 잇는 그 철도 교량을 철거하고 대규모 새로운 철도 교량을 높은 것으로 만들어줄 뿐만 아니라, 아니면 이 개폐식이라고 하죠. 올라갔다 내려오는 형태로 만들어주면서 많은 것들을 본인들이 해주겠다고, 또 다른 형태의 1대1로의 모습이죠. 그걸 해주겠다라고 제안을 했지만 북한과 러시아 모두 반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아직까지 중국이 동해안을 확보해서 거기를 통해서 태평양으로 나갈 수 있는 방식은 아직은, 그리고 앞으로도 쉽지 않아 보이는 상황입니다. 이것은 러시아가 결코 이것을 반기지 않기 때문이죠. 자, 그럼 다시 돌아와서요. 러시아는 이러한 극동 지역의 개발을 하는 데 있어서 한국뿐만 아니라 일본도 참여하면 좋을 것 같은데 일본은 어떠냐? 일본의 참여는 굉장히 제한되거나 아니면 참여를 원하지 않고 있는 이유가 있는데요. 바로 쿠릴 열도를 바탕으로 한 영토 분쟁이 있기 때문이죠. 이 쿠릴 열도라고 하면 바로 방금 말씀드렸던 블라디보스토크에서 바로 멀지 않은 곳에 위치한 열도인데요. 지금 이 열도에 대해서 러시아하고 일본이 자국 영토다라고 서로 주장을 하고 있는 상태인데 지금은 실질적인 점유는 러시아가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런데 미국이 러시아의 심기를 건드리는 여러 정책들을 하고 있는 과정에서 바로 올 초에 미국에서는 새로이 출입국 관련한 법규를 개정한 것이 있는데요. 바로 이 쿠릴 열도에서 태어난 사람들이 일본 국적을 받을 수 있게 해줬을 뿐만 아니라 그 일본 국적을 가진 사람들이 미국을 비롯한 다른 나라에 출입국을 가능하도록 허용해준 제도를 일본과 미국이 바꿨다는 점입니다. 이것은 명백히 러시아 땅에서 태어난 사람들에게 일본 국적을 부여해도 된다라는 법이 만들어진 것이기 때문에 러시아 입장에서는 굉장히 심기가 불편해질 일입니다. 이런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러시아는 이쪽 지역을 개발하는 사업의 중요한 파트너를 일본으로 삼을 수는 없는 상황이죠. 자, 그래서 화면에서 보이시는 것처럼 하바롭스키부터 홋카이도를 연결하는 육로와 해저 터널을 건설하는 그런 연결 제안을 일본이 한 적도 있고요. 그 다음에 시베리안 횡단 철도와 일본 열도 철도를 구축하는 해저 터널을 구성해서 이렇게 일본에서부터 해저 터널을 뚫고 그걸 바탕으로 하바롭스키나 블라디보스토크 그리고 러시아 모스크바까지 그리고 유럽까지 갈 수 있는 철길을 연결해 보자라는 게 일본의 움직임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역시 러시아가 그렇게 환영하지 않고 있는 모습이죠. 그러다 보니까 그렇다면 일본에서의 최근의 전략 전술은요, 이렇게 러시아를 경유하지 않고 더욱더 위를 가서 알라스카까지 해저로 뚫어서 미국이나 캐나다로 갈 수 있는 경로까지도 모색하고 있는 게 지금 일본의 야망인데요. 사실 현실성, 가능성 여부를 떠나서 그만큼 지금 동해안을 바탕으로 북극해를 가거나 아니면 시베리아 횡단열차를 통해서 이렇게 유럽으로 수출하고자 하는 욕구들이 한국, 일본, 중국 등 인근 지역에 이런 열망들이 많이 전개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 제가 지금 보이는 화면은요, 그랜드 코리아 실크로드라는 구상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사실 우리나라는 지금 분단 상황 때문에 시베리아로 직접적으로 갈 수 있는 철도길이 막힌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이 시베리아 횡단 열차를 이용하거나 아니면 철도로 유럽까지 갈 수 있는 경로는 크게 세 가지 방식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우리 서울이나 경기도에서 생산한 물건을 KTX 등을 통해서 아니면 화물철도를 통해서 동해안 쪽의 연안 지역으로 보냅니다.
있습니다. 이게 나중에는 속초일 수도 있고 강릉일 수도 있고 동해 항구일 수도 있습니다. 이런 데로 보내면 여기에서 100길로 블라디보스토크나 아니면 자르비노 이런 데로 보내고요. 그럼 거기에서 다시 하발로브스키를 비롯해서 시베리안 횡단 열차를 통해서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모스크바, 베를린, 그 다음에 브뤼셀, 파리, 런던까지 이어질 수 있는 경로가 있다는 것이고요. 또 한 가지는 이 경기도나 서울 또는 충청권에서 생산한 물건을 평택항으로 가져와서 그걸 다시 정저우로 보낸 다음에 중국 횡단 철도를 통해서 다시 모스크바나 아니면 바르샤바, 베를린, 독일, 브뤼셀, 런던까지 보내는 그런 경로가 있습니다. 실제 이 경로를 누가 사용하나요? 요즘 반도체 같은 경우는 비행기로 보내고 그렇게 다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나라의 주력 수출 품목 중에 하나가 뭐입니까? 바로 배터리죠. 근데 이 배터리는 원칙상 비행기로 운송이 안 됩니다. 여러분들 비행기 타보신 분들 다 아시지만 비행기 탈 때 대용량 배터리 이런 거는 우리가 화물칸에 못 선적하게 하죠. 그리고 선적할 수 있는 배터리 용량도 제한이 되어 있습니다. 왜? 폭발의 우려가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데 이 수많은 배터리 상품들을 비행기로 수출한다고요? 말도 안 되죠. 우리는 저용량의 배터리만 그것도 가방팩이나 내가 직접 들고 탈 수가 있는 게 사실인데요. 바로 그러다 보니까 많은 배터리는 해로를 통해서 배로 운송하거나 급한 화물 같은 경우는 철도로 운송하는 경우가 통상적입니다. 그런데 지금 앞으로 미래에는 배터리가 탑재되지 않는 물건들이 거의 없는 상황이죠. 바로 이런 상황에서 철길이나 새로운 해로를 구축한다는 것은 기업의 수출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의 절대절명의 어떤 내용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오늘의 주제였던 미국이 중국이 철도길을 통해서 유럽과 중동과 아프리카로 나가려는 것을 최대한 막으려고 시도하고 있고 또한 해로를 통해서 중국의 제품들이 이렇게 아프리카나 유럽 등으로 나갈 수 있는 경로를 최대한 막으려고 하는 일련의 시도들은 바로 이런 맥락 속에서 있고요. 바로 최근에 중국이 한국과의 관계를 더욱더 돈독히 하고자 노력하는 이유 그리고 러시아나 또는 미국마저도 우리 한국과의 관계를 더더욱 돈독히 하려는 이유들은 바로 동해안에 대한 실질적인 사용과 점유권 그 다음에 배터리, 반도체 등을 실질적으로 수급해 줄 수 있는 중요한 국가가 바로 우리 한국이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러한 일들이 쭉 일어나고 있는 상황이죠. 사실 이 때문에 우리가 국제기구로 잘 알려지지 않은 국제기구가 있는데요. 바로 전 세계 철도 이용을 협의하는 국제기구가 있습니다. 이 국제기구에 참여하고 있는 국가들은 대부분 옛날 냉전 시대의 동유럽 국가들과 또는 일부 공산진영 국가들이 대거 참여하고 있는데요. 바로 이 국제기구를 만든 수장이 바로 옛날 소련이기 때문입니다. 러시아는요, 바로 이 시베리안 횡단 열차를 본격적으로 운행하기 위해서는 많은 국가들과의 협조가 필요합니다. 철도의 폭을 어떻게 할지, 서로 간의 신호 체계는 어떻게 해야 할지 이런 것들이 체계적으로 통일되고 조율되지 않으면 이 시베리안 횡단 철도는 계속 러시아 내부에서만 운항을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과 화물을 원활하게 해외까지 실어 나를 수 있는 경로가 차단돼 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 때문에 러시아는요, 시베리안 횡단 철도에 참여하는 많은 국가들과 업무적인 협의를 하기 위해서 국제적인 철도 협의체를 만들었는데요. 우리나라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 철길을 통해서 유럽과 다양한 해외 각지를 수출하기 위한 철길 확보가 무엇보다 필요했는데 그런데 그동안 이 철도 국제기구에 우리나라가 가입이 안 되어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중국과 북한의 반대 때문이었었는데요. 더 결정적인 이유는 사실 북한의 반대 때문이었었는데요. 그런데 러시아가 바로 북한과 중국의 반대를 무릅쓰고 2년 전에 우리나라가 이 국제기구에 가입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줬습니다. 그만큼 최근 들어서 한국의 적극적인 도움이 많이 필요해진 것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바로 이러한 이유로 인해서 최근 중국이 점차 해외로 나갈 수 있는 경로들이 막혀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번에는 조금 더 먼 지역을 가지고 한번 말씀드려보면 자, 지금 중남미 국가의 지도들이 보이시죠? 자, 이 지도 가운데 지금 동서통합철도라는 게 있습니다. 그리고 이 동서통합철도의 상당한 구획을 중국 참여 구간이라고 해서 중국 정부가 동서로 대서양과 태평양을 꿰뚫는 철도 노선을 지어주겠다라는 내용인데요. 자, 그럼 중국은 왜 중남미 국가에서도 이렇게 대규모 SOC 사업을 자국의 자금으로 지어주려고 하는 것이냐? 자, 그 이유는 중남미 국가는 중국이 발달하고 앞으로도 경제적으로 번성하는 데 필요한 기초적인 원자재를 수급받는 가장
가장 중요한 파트너이기 때문입니다. 대표적으로 브라질을 들 수가 있는데요. 브라질은 전 세계의 대표적인 철광석 수출 국가고요. 지금 전 세계는 철광석의 수요의 50% 가까이를 중국이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국이 전 세계 생산된 철광석의 절반을 소비하고 있는 상황이죠. 그런 과정에서 중국이 철광석 소비를 원활하게 확보하지 못할 경우에는 엄청난 낭패를 보게 되는데요. 그런 철광석의 대표적인 수급 대상자가 바로 브라질이었는데, 자, 지금 화면에서 보이시는 지도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이 중남미 지역, 특히 브라질에서 채굴한 철광석 원석을 중국으로 가져오기 위해서는 지도 위에 있는 파나마 운하를 통해서 중국으로 선적해서 가지고 와야 될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 파나마 운하에 대한 실질적인 영향력은, 통제는 누가 가지고 있다? 당연히 미국이죠. 바로 이런 상황에서 브라질 정부로부터 철광석을 수입받는 것을 용인받았다 하더라도 중국이 이것을 선적해 오기 위해서는 저 밑으로 내려가서 아르헨티나, 칠레를 거쳐서 저 밑에까지 내려갔다가 다시 올라와야 되기 때문에 그야말로 철광석에 수급받는데 엄청난 물류 비용이 들게 되어 있습니다. 바로 이러한 것들을 어떻게든 극복하기 위해서 결국 중국이 선택한 방법은 브라질에서 생산한 철광석이 남대서양에서 태평양으로 넘어오는 새로운 경로를 만들어보자. 그 경로가 바로 뭐다? 철도를 저렇게 통과하는 철도를 만들어서 철길로 페루까지만 가져오면 거기서 자신들이 싣고 가겠다라는 게 중국 정부의 계획입니다. 자, 그런데 이 동서통합철도라는 이 철길이 굉장히 좀 독특하게 그려져 있죠. 어떻게 돼 있습니까? 볼리비아 지역의 제일 상단 부분으로 오히려 철길이 올라갔다가 다시 내려오는 구조로 철도길이 구축 예정인데요. 그러면 상식적으로 철도 구간이라는 것이 그냥 직선으로 수평으로 쭉 가면 되는데 굳이 저걸 저렇게 올라갔다가 다시 내려온 이유는 뭐냐? 건설하기에 용이성이냐? 뭐 이런 것들이냐? 물론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만 가장 결정적인 것은요. 볼리비아의 저 북서부, 북동부 쪽은 세계적인 뭐의 산지입니까? 바로 히토류, 바로 리튬의 산지입니다. 전 세계 리튬 매장량의 80-90% 가까이 있다라고 점쳐지고 있는 곳이 저 부분인데요. 저 부분에 대한 원자재를 기본적으로 수급을 원활히 받지 못하면 지금 리튬 배터리를 만들어서 탑재하고 있는 많은 기기들이 앞으로 생산이 단절될 수도 있겠죠. 바로 이런 이유로 인해서 중국은 중남미 국가의 동서횡단 철도의 모양을 저와 같이 구성했고 저기에 대한 상당 부분의 비용도 본인들이 지불하겠다라고 제시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전반적으로 지금 미중 간의 무역 갈등이 실제 신문 지면상에서 잘 나오지는 않았지만 이게 전방위적으로 전개되는 현상이며 이것 때문에 많은 경우 지금 중국이 해외로 나가는 일들이 막혀가다 보니까 중국은 또 이런 노력을 하고 있는 상태다라는 거 한번 짚어봐 드렸습니다. 어떻습니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코로나19는 저부터도 이제 벌써 내성이 생겼습니다.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잘 알아요. 그래서 줌 사용해서 강의하는 것도 이미 익숙해졌고요. 마스크는 항상 여기저기 비상용 마스크까지 다 가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오랫동안 마스크를 썼을 때 불편함을 대비하기 위한 저만의 방법과 노하우도 이미 알고 있는 상황이고요. 역시 기업들도 마찬가지인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제 막 굉장히 다각적으로 그리고 굉장히 치밀하게 전개되고 있는 게 바로 미중 간의 갈등이라는 사실, 그리고 앞으로 우리가 투자를 하거나 경영활동을 수행하는데 이 사실을 꼭 염두에 두고 진행해야 된다는 점도 꼭 이해하셨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자, 저는 다음 시간에 또 다른 주제를 들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